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곤충 사육 기술에서 영양 조건이 되겠습니다. 영양 조건과 관리, 곤충 사육을 할 때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먹이를 주고 어떤 영양분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줘야 되고 어느 때 줘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줘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육은 그 곤충의 성장과 생식 과정을 통해서 사육 개체를 늘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정식을 많이 시켜야 된다, 그죠? 그러면 한 상이 뭐 5배 늘어났다, 10배 늘어났다, 100배 늘어났다. 100배 당연히 좋겠죠,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곤충에 대한 생리 생태적 지식을 통하여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대체 먹이원을 개발하거나 인공 사료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하고, 곤충의 먹이는 기본적으로 종마다 서로 다른 차이를 갖고 있겠죠. 특히 각각의 먹이가 구성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수분 등 필수 영양 성분의 기틀 등의 기본 틀은 서로 비슷하더라도 비율적 차이뿐 아니라 2차 대사 화물 같은 물질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정 먹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곤충은 성장뿐 아니라 생식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기주 식물이 있고, 여기 이제 인공 사료, 여기 대체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곤충을 키울 때 기본적으로 인공 사료, 원래는 이제 기주 식물에 예를 들어서 곤충이 이 식물을 먹는다 하면은, 그러면 이것을 이제 병인 같으면 우리가 키울 필요가 없지만은 익충이다, 이것을 활용해서 뭔가 고용 창출, 그러니까 산업화 하겠다 하면은 인공 사료를 먹여서 더 잘 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부족할 시기는 또 대체 먹이로 또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공 사료 메뉴는 과거 50년 동안 인공 사료를 이용한 곤충 사육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지에 의하면 1300종 이상의 곤충에서 인공 사료에 의한 사육이 시도되었다. 분류 군별로 보면 나비모기 556종, 딱정벌레 모기 284종, 파리모기 279종 순입니다. 그 외의 곤충 무리들에 대해서는 개발된 사료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인공 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식성이 유사한 근연종에서 인공 사료가 개발되었는지를 자료를 통하여 우선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만일 사료가 개발되었다면 그 사료를 이용해 목표종에 대한 사육 시험을 시도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존 사료를 첨가 개량해 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근래에 들어서 종별 개별 사료보다는 한 종류의 인공 사료로 수십 종의 곤충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강조되고 있다. 즉 다종 사육용 사료 (Multiple Species Rearing Diet를 개발하는 것으로, 신지가 개발한 인공 사료로는 나비목 34종, 파리목 2종, 닥정벌레목 2종 등 총 49종에서 1세대 이상 사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인공 사료는 해당 곤충이 섭식해서 먹어서 생육, 발육, 산란 등 세대를 반복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따라서 인공 사료 조건은 영양소가 충분히 함유되어 있고 영양소 간의 균형이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A라는 영양분을 섭취를 하면 B를 이제 추가로 주는데, 만약에 A하고 B하고 상충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먹이를 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필요한 섭식 자극 물질이 존재해야 되고 섭식 기피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보면은 또는 냄새를 맡거나 하면은 이게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냄새가 영 안 좋다 뭐 좀 구린내가 난다 이러면 안 먹어요 얘들이. 그래서 향긋한 냄새가 나야 먹는다 그죠. 그래서 섭식 기피 물질이 함유 안 되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소화 흡수나 대사를 제외하거나 기량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말 것 등이 갖추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아까 얘기한 것들이 기량이기도 하지만 기량은 먹고 난 이후의 얘기고 미리 이제 냄새라든지 이 자극적인 것 때문에 섭취 안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영양으로 보면 뭐니 해도 단백질 아니겠습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가는데 탄수화물은 기본이고 인공 사료의 단백질원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카제인입니다. 카제인은 시판되고 있는 다른 단백질 원과 비교했을 때 순도가 높고 곤충이 필수로 하는 아미노산 균형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곤충 종에 따라서는 보다 값싼 대두분 또는 대두박이 사용되며 기타 콩류의 미세분말이 사용되기도 하며 이스트, 소위 원기소 또는 에비오제, 꽃가루, 강낭콩, 클로레라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대두박을 쓰면은 이 단백질원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대두박을 일반 농가에서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도 여러가지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 이스트, 꽃가루, 강낭콩, 클로렐라 등도 이용된다는 거죠. 곤충의 이 필수 아미노산은 포유동물의 것과 마찬가지로 알기닌, 히스티딘, 이소류신, 류신, 라이신, 메치오닌, 페닐알라닌, 수레오닌, 트리토판, 바알린 등 10종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필수 아미노산 이외의 아미노산도 영양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함이 밝혀졌다. 그죠? 실내로 이와맹충의 인공 사료에 질소원으로서 필수 아미노산 10종만을 넣은 경우보다도 전 아미노산을 넣을 경우 유충의 생육이 빨라지고 생존율도 현저히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도 넣고 그 다음에 비필수 아미노산도 함께 넣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대두박이 싸거든요. 이 싸니까 이걸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서 기주의 단백질이나 지질도 이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탄수화물인데 주로 이제 단당류, 과당류, 다당류, 당, 알코올이 이용되지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곤충의 종에 따라 매우 다르다. 포도당과 자당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서 대량 사육에는 설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고분자의 전분이나 덱스트린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들을 이용할 때는 해당 곤충의 소화 효소를 고려해라. 그러니까 저분자는 잘 흡수 이용하지만 고분자는 소화가 안 된다. 그죠? 그 다음 자당은 에너지원으로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많은 곤충에 대해서 섭식 자극물질로서 역할을 한다. 사료를 새롭게 만들거나 개량하거나 할 때 먼저 그 적정량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물질 중 하나가 자당이 되겠습니다. 섭식 자극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농도에 따라서 너무 많이 함유하게 되면 섭식을 저해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지방산 보면 대부분의 곤충은 체내에서 지방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료에 지방산을 넣지 않아도 생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비목이나 메뚜기목 같은 경우 일부 곤충은 C18의 고도 불포화 지방산, 소위 리놀산, 리놀렌산이 결핍되면
생육이나 산란이 나빠지거나 정상적인 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군뱅이 같은 경우에서는 딱정벌레목이기 때문에 조금 덜하지만 이 다른 나비목하고 메뚜기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가야 알을 잘 놓는다. 그죠? 따라서 인공사료에 이들 불포화 지방산을 직접 첨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콩기름, 채종류, 올리브유 등의 기름을 첨가한다 하는 것이죠. 다만 이들 불포화 지방산이나 기름을 첨가하면 사료의 산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넣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뭐랄까요.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빠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 하는 거죠. 리포겐 같은 경우에는 곤충의 영양 요구물질 중 가장 큰 특징이 스테롤입니다. 먹이로부터 스테롤을 섭취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인공사료에는 보통 콜레스테롤이 사용되지만 누이와 같이 자연 사료를 먹인 경우는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 시토스테롤을 체내에서 콜레스테롤로 전환시켜 이용할 수 있는 곤충도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누이에 있어서 이 베타 시토스테롤은 섭식 자극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식물성 곤충에서는 어떤 스테롤이 적합한지 대량 사육 전에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사용할 경우 체정량을 첨가하지 않으면 생육이 매우 불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콜레스테롤은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동물에는 좀 무리가 다르죠, 그죠? 그 다음 바이타민류. 곤충의 바이타민 요구는 나비목, 파리목, 딱정벌레목 등에서 잘 연구가 되어 있는데 비타민 B 군 중에서 시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펜토세닉 애시드, 펜토세닉산, 피리독신, 폴릭 애시드, 폴릭산, 엽산, 그 다음 바이오틴은 필수 물질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얘기죠. 근데 공생미식물을 갖고 있는 종에서는 전부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식물성 곤충의 대부분이 아스크로브산이 결핍된 사료에서는 전혀 자라지 못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이와명충처럼 수컷은 정상적으로 생육하지만 암컷은 전혀 우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참 다이나믹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스크로빅 산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곤충은 지용성 비타민은 보통 요구하지 않지만 비타민 A나 E를 사료에 첨가했을 경우 생육이 촉진되는 정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특이하게 파리목에서는 핵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 그 다음 산업곤충의 사육 기술에서 무기염류로 갑니다. 순합성 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것이 무기염류다 하는 거죠. 또한 사료를 조정할 때 사용하는 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물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인공사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척추동물용으로 만들어진 웨슨의 무기염이다 하는 거죠. 이 무기염 혼합물로 충분히 사육이 가능한 곤충도 많으나 식물성 곤충 중에는 부적당한 예도 알려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료를 이렇게 곤충에서 인공사료를 먹이지만 여기에 항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먹는 거는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인공사료를 이용한 사육에서 영양소 관리 주의사항이 뭐냐 하는 걸 보면 곤충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5대 영양소를 필수적으로 요구를 한다. 그죠? 그런데 곤충 사육용 인공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영양성분의 질적 수준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영양성분 상호 간의 비율, 즉 균형을 이제 잘 조절을 해라 하는 거죠. 특히 사료 중에 큰 비율을 차지하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비율은 생육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식물성 곤충의 인공사료에는 중량비로 1:1이든가 탄수화물 쪽이 약간 많은 것이 좋다 하는 거죠. 인공사료 중의 수분율은 높은 쪽이 좋으나 그만큼 미생물의 증식 속도가 빠르고 수분량을 적게 하면 곤충의 생육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양면성을 고려하되 식물성 곤충에서 인공사료의 수분율은 대개 7-80% 정도가 일반적이다. 항생제나 방제제 역할이 중요한데 인공사료는 대부분이 여러가지 영양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나 다른 세균들이 자라기에도 아주 적합한 환경이 된다 하는 거죠. 항생제 사용은 하되 나비목의 일부 곤충에서는 항생제가 나비의 섭식을 기피하는 물질로 작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예비적 사용 후 이용한다 하는 점을 주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섭식 자극, 그러니까 먹게 이제 유혹하는 거죠, 그죠? 또는 기피 물질, 그러니까 안 먹도록 하는 물질. 곤충이 먹이를 섭식하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적 자극과 물리적 자극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까지 화학적 자극 물질로서 40종 이상의 물질이 보고되고 있고 이 중에는 영양물질인 아미노산, 탄수화물, 스테롤, 비타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또 비영양물질로서 클로로겐산, 시니그린, 플라보노이드 등도 함유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어갈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한 2분 드릴 테니까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요. 이거 보셨어요? 지금까지 충분히 살펴보셨나요? 예, 할 일이 많죠, 그죠? 그 다음 인공사료로 곤충을 기를 때 발육이 좋지 않을 경우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섭식 자극 물질입니다. 대부분이 한 물질이기보다 여러 물질이 복수로 존재할 때
훨씬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진 것이 바로 아리스토로칙 애시드, 아리스토로칙산입니다. 이 물질은 덩치에 존재하는 물질로 사양 제비나무의 산란 자극 물질이자 섭식 자극 물질이기도 하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게 할까? 이것이 중요한데, 그 미국의 한 예를 보면 UC 데이비스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쥐들이, 그러니까 실험쥐가 있어요. 주로 흰쥐죠. 이런 애들이 잘 안 먹어, 먹이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무언가를 유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뭔가가 뭐이죠. 중요하죠. 그래서 그 한국에 계신 교수님은 거기서 연구한 결과 그걸 이제 좋은 이제 물질을 개발했다는 거죠. 쥐가 잘 먹도록 하는 그걸 이제 개발해 놓으니까 상당히 이게 홍도가 되는 거예요. 쥐가 엄청 잘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구에 엄청 활성화를 띄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섭식 자극 또는 기피 물질 두 번째는 인공 사료에 있어서 물리적 자극으로서 단단함, 조직감, 수분량, 균일성 등이 있습니다. 사료의 물리성에 관여하는 물질로는 사료를 굽게 해주는 물질, 대개 한천이나 아가 등이 사용되고, 최근에는 그 젤라틴이나 CMC, 카르복실 메틸 셀룰로스로 이것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값싼 카라기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셀룰로스가 있는데 첨가량에 따라서 사료의 물리성이 달라져 섭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편 사료의 첨가물 중에 곤충의 기피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은 사료 중에 섭식 자극 물질이 전부 함유되어 있지 않아도 섭식하지만 기피 물질은 하나만 있어도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라. 또한 기피 물질은 종특이성이 강해서 어떤 종의 곤충에게는 강하게 섭식 제의를 나타내어도 다른 곤충에게는 그 영향을 주지 않은 것도 있다. 사람도 똑같죠. 어떤 사람들은 닭을 전혀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돼지를 안 먹고, 어떤 사람은 염소고기를 안 먹고, 다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곤충도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배추 흰나비가 주로 먹이로 이용하는 배추와 식물에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피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요걸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면 배추에 이제 여러 가지 나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하는 충들도 있겠죠. 그러면 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물질을 물에 타서 또는 뭐 다른 거에 해서 스프레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여기 냄새 난다. 이 먹기 싫다.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배추를 안 먹죠. 그러면 배추가 충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방법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피 물질, 기피 또는 식물, 다른 하나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향을 맡는 것 중에 로즈마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런 것 중에 로즈마리는 심으면 뭐, 모기가 기피를 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모기가 끓는 데는 로즈마리를 심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 물질은 배추 흰나비가 배추를 먹을 수 있는 먹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준다. 하지만 배추 흰나비에게는 고마운 물질이지만 다른 곤충들에게는 독약이 된다. 그래서 이 물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해충 방제용 농약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환경 농약, 약재 이런 것들을 농약회사에서 많이 팔고 있는 것을 볼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산란 물질이라든지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